법무부의 갑작스런 발표 이후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단연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개천의 용입니다. 그러나 개천의 용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스쿨은 교육이니까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독학이나 아니면 신림정보 시청 학원 같은 거랑 비교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 교육이란 무엇이냐 하고 자격 시험이라는 건 분리해서 봐야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법률가를 찾아가지만 법률가가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제도가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정해놓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 제도가 면허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법률 사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격 시험이 면허 시험처럼 운영되려면 배타적 업무 영역,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 과정, 감시와 강제를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들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매우 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뿐 아니라 법률 자문, 법률 대리, 알선, 공증 등 모든 법률 사무를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업무 영역이 넓은 데 반해 변호사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인원을 매우 낮은 수준에서 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주요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 한 70개 정도 국가를 제가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인구 대비로 변호사 비율이 낮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숫자가 과도하게 적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게 유사법률직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법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노무사 뭐 이런 영역인데요. 사실 그 외국의 경우에도 그에 상당한 유사법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법률사무가 변호사의 독점 사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 법률 사무를 하려면은 유사 법률직의 형태로 자격을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그런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대부분 소송 사건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송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 사무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인들도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또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사법률직이 있다 또는 유사법률직이 많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격시험하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들은 모두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정원을 정해놓고 점수대로 줄을 세워 소수에게만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법시험의 정원 통제 덕분에 변호사는 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100명을 뽑던 사법시험의 인원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1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변호사는 일반 국민에게 멀고 먼 대상입니다. 사회의 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변호사 공급을 통제한 결과 국민들은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수준의 법률 서비스가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 혹은 어떤 가격을 줬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민들이 그 소송을 제기하는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뭐 일본은 당연히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법률 문화가 깊은 그런 국가에 비견할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변호사라는 게 더 이상 옛날처럼 어떤 권력을 누리는 자리거나 또는 부를 축적하는 자리는 아니죠.
법률이란 거는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되는 공공재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 숫자는 무제한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의를 했던 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사실 이제 독일이 매년 변호사가 10,000명에서 12,000명씩 배출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이제 법조인들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법률가 기존 집단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매년 그 양성되는 변호사 숫자를 1,500명으로 고정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작정이 지금 현실로 그 드러나고 있고요. 75%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자격시험인데 어떻게 75%라는 퍼센테이지를 그거 안 정하면 시험 점수 같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인원수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에서 50년 동안이나 지금 시험을 봐왔는데 기준을 설정 못한다? 시험을 이 정도 치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걸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본 거란 말이에요. 사법시험은 그 시험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험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그래요. 사법시험이 지금까지 변화해온 모든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지향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거 말고는 별다른 왜냐하면 1,000명을 끊어야 된다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동점자들이 워낙 많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어렵게 내죠. 그렇게 해서 0.1점이라도 차이를 두는 것 그것이 시험의 목적인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험이 발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있는 상태로 하면은 이제 로스쿨 졸업자 매년 변호사 그 자격자가 1,500명씩 배출이 되겠죠. 10년 전에 1,000명이었는데 1,500명으로 늘어난 거 말고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간의 논란을 2010년에 예견했습니다.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사법시험처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사법시험에 7년이라는 긴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7년은 새로 시험을 준비해도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인원이 계속 유입됐습니다. 이게 제도를 없애겠다라는 목적에서 보면 유예기가 지나치게 길게 잡은 거고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사법시험 자체의 문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되는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해도 붙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3년 후에 붙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제대로 된 제도로 운영을 했었으면 능력 되는 사람은 그 해 다 뽑고 그러고 끝나도 될 일인데 지금까지 사법시험이 잘못 운영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다가 로스쿨을 만들어서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방통대 과정을 일정 수준을 밟으면 변호사 시험을 그냥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걸 몇 년 전에 했더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됐었을 텐데 로스쿨 정원을 사실은 지금처럼 통제하면 안 되는 거고 훨씬 더 폭넓게 늘리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죠. 사법시험의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과 진입장벽이 높은 로스쿨 사이에서 수많은 예비 법조인들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로스쿨의 인원 통제뿐만 아니라 높은 등록금 또한 제도의 이행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2기 때 이제 서울소재고 사립대학 로스쿨에 합격하고 등록금고지서와 입학금고지서를 받았는데 그게 입학금 제외하고 930여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금액을 받아들고 당시로는 우선 취약계층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장학금 뭐 수혜 대상 안내랑 이제 뭐
오긴 왔는데 실제로는 첫 학기는 제 상황에서는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첫 학기 성적을 잘 받기 전까지는 장학금 수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사업시험 뭐 비용 얘기도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1차 준비할 때는 그냥 생활비, 공통적인 생활비 제외하고 학원비와 뭐 모의고사 수강료, 교재비 이런 거 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 지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과 로스쿨 등록금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라는 게 뭐 하나는 고정, 하나는 가변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학금 미수령 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기까지 생활비 포함 약 1억 579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법시험 준비 시 필요한 교재비, 생활비 등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사법시험의 합격률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두 비용의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이냐 사시냐 뭐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그때가 한 29, 30 정도 될 때였단 말이에요. 29 정도 됐는데 보통 이제 가난한 집 자식들이 이제 한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은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집안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네가 이제 빨리 너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사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격률이 3%입니다. 3%. 로스쿨은 지금 75%고 3%의 합격에 내가 그러면 해가지고 진짜 개천에 용이 돼보자 하면서 평균 수험 기간이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5년인데 제가 5년 동안 집에서는 내가 취업하기만을 바라시는데 돈 한 푼 안 갖다 드리고 집에서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3%의 시험에 뛰어들 수 있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인적 자본의 선순환이 가속화되는 현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집안 배경을 아무리 가리고 채용해도 뽑아놓고 보면 좋은 집 자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과 어학연수의 형태로 그 차이가 극대화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교육을 더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서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뭐 로스쿨과 관련돼서도 뭐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요새 뭐 한참 사람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뭐 금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미 나온 것처럼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이미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은 시험을 잘 보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환경이 나쁜 고시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 성과도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로스쿨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장학금을 많이 주는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페셔널 스쿨인데 이 전문 어떤 직업 대학원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저리 융자를 이제 시스템을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강화해서 어떤 진정한 의미의 후불제에 가까운 그런 그 등록금 제도를 운영해서 진입 장벽은 없애되 결국에는 자기 책임하에 그 돈을 갖다가 갚을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 진입 장벽이 없어지지. 그 학생들 중에 뭐 36%가 돈 안 내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학금은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거든요. 국립대학, 국공립대학은 어차피 정부 그 국민 세금으로 교수들 월급도 주고 하니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사립대학은 다른 학과, 다른 학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고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과나 다른 대학원에 지원할 돈을 로스쿨에 다 몰아주느냐. 개인이 자격증 따는 대학원인데 거기 장학금을 몰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로스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스쿨이라는 게 고비용 구조로 갈 이유가 없는 그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뭐 로스쿨 강의실하고 교수만 있으면 됩니다. 또 비쌀 이유가 없죠. 비싸게 든 거는 너무 많이 쪼개놓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뭐 40명 정원 이거 가지고는 지속 존속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대학에서 다른 단과 대학의 자원을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과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평가 기준을 보면은 너무 일단은 항목들이 많아요. 세세하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지 몇 점이 부여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스쿨 교육의 목적에서 물론 국제학술대회 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25개 로스쿨이 그 점수 하나 더 따려고 국제학술대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지는 좀 상당히 의문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 그런 불필요한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로스쿨이 목을 매달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는 교육의 정상화였습니다. 과거의 법학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입 법학, 무조건 외국 법제를 뺏겨오거나 이론을 뺏겨오고 그것을 이제 사법시험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기에 편하도록 정리한 일종의 수험 법학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런 그 법 공부를 대학에서 하지 않고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하는 뭐 이런 형태, 뭐 그런 형태였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가장 그 저급한 형태의 그 수험 중심의 기술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시험 기술을 암기하는 그런 형태의 그 교육 체제였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통제와 미합격생의 누적으로 인해 이러한 사법시험의 피해가 로스쿨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법학을 공부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장이 된 것입니다. 법은 사회의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 교육은 자격시험에 의해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로스쿨을 안 나온 사람들에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거는 원래 사실은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시험만으로 그 사람이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모든 지식을 충분히 갖췄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법률 과목 학점 이수라는 제도를 만든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밟아온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스쿨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예요. 시험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시험은 공정하고 국가가 지식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지적인 능력, 모든 능력에 있어서 최고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를 평생토록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사법시험은 오랜 기간 운영되며 개천의 용 신화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개천의 용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적은 변호사 수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법적 서비스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운영되어 온 사법시험은 법학교육이 비제도권 내의 학원 또는 독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 동안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법학교육을 제도권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자격시험화되지 않은 변호사 시험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 그리고 제고되지 못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천의 용에서 벗어나 법조인 양성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